중국 시안에서 발견한 의문의 묘비. 신라 왕족이 흉노의 후예라고 또다시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 초원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단서. 신라 왕족과 흉노의 미스터리를 밝힌다. 우린 지난번 역사 추적 프로그램에서 문무왕 비문의 비밀에 대해서 다룬 일이 있습니다. 이 문무왕 비문엔 신라 김씨 왕족의 조상이 투후 김일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김일제는 중국 역사에서도 흉노 사람으로 대단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우리에겐 부정적인 인상이 좀 강합니다만 흉노는 북방 초원을 주름잡았던 대표적인 유목민족이죠. 그런데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던 신라 문무왕은 왜 하필 이 흉노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밝혔던 걸까요? 최근 들어서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 될지도 모를 중요한 비문이 또 발견됐습니다. 자, 이제 신라 김씨 왕족의 뿌리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흉노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이제 이질감을 느끼죠. 같은 동양권이라도 뭐 북방이라도 이제 우리나라 침략했다는 건 노자가 들어가고 흉노라는 게 좀 어감이 안 좋죠. 어감이 안 좋죠. 예. 나쁜 이미지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나쁜 이미지로. 그 흉노가 신라 사람들의 뭐 선조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흉노족이랑 신라 사람이랑 연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연관이 안 돼요? 네.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고 바닷속에 잠든 문무왕. 그의 비문엔 낯선 인물이 신라 김씨 왕족의 조상으로 기록돼 있다. 투후 김일제. 그는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흉노 사람이다. 문무왕은 왜 자신의 조상을 흉노인 김일제라고 했을까? 이 문제는 오랫동안 학자들을 괴롭혀왔다. 그런데 최근 신라사를 전공한 권덕영 교수는 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우연한 발견이었다. 굉장한 쇼크였죠. 막연하게 기대를 했던 것이 막상 실물로 나타나니까 굉장한 뭐 충격이었고 나름대로 아주 뭐 어떤 흥분이랄까요. 깨끗한 탁본 보면 이게 돈자가 당나라에 살던 신라인 김씨 부인의 생애를 기록한 이 묘비에 김일제가 김씨의 조상으로 다시 등장한다. 그렇죠. 원조, 먼 조상의 이름은 일제라고 일제이다. 예. 예. 그래서 용정, 흉노 조정으로부터 귀명했다. 대당 고 김씨 부인 묘명. 이 비문엔 신라 김씨의 조상 김일제가 흉노 사람임이 분명히 기록돼 있다. 문무왕비에 나오는 투후라는 명칭은 물론 그 자손들이 요동에서 번성했다는 구체적인 기술까지 나온다. 이게 아마 제 의견하고 묘지명의 이 비문의 발견은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시조관념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제 후손이라는 많은 것은 학자들이 관념상의 신라 문제라고 김씨의 하는데 뿌리와 그것은 관련된 실제로 비문의 그것도 내용에 없다고 주목했다. 하는데 단지 각주 29 달아놓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저는 각주 뭐 김일제도 나오지만 신라 왕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김씨 왕실과 직접 연결되는 고리가 이 김씨 부인 역시 문무왕 과연 신라 왕족과 흉노의 오래된 수수께끼가 풀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범신라 왕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문의 탁본은 책에 실려 있지만 중국에 있는 묘비는 실물이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원본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비린박물관을 2번을 갔는데 이런저런 연유로 이제 비린박물관에서 허용을 안 해가지고 취재진은 중국 시안으로 향했다. 당나라를 비롯한 중국 역대 13개 왕조가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다. 시안의 비린박물관. 중국의 이름난 비석들을 모아놓아 마치 비가 숲을 이룬 것 같다고 하여 비림이라 이름을 붙였다. 몇 번의 요청 끝에 겨우 취재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박물관 측은 취재진을 전시되지 않은 비들이 모여있는 수장고로 안내했다. 수많은 비석들 한 구석에 우리가 찾는 묘비가 있었다. 이 묘비의 실물은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 관린이 비추는 불빛에 대당 고 김씨 부인 묘명의 덮개석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옆에 문제 내용을 담은 묘비가 있었다. 国家文物局的这种碑还是是吧？这属于国家馆藏文物。但是 묘비의 내용이 탁본과 같은지 확인해봤다. 元祖会日就这个字是龙庭。 중국 시안에서 발견한 당나라 시대 신라인의 묘비와 신라 문무왕비에 똑같이 기록된 김씨 왕족의 시조, 흉노인 김일제, 그는 과연 누구인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신라 왕족은 흉노의 후예일까요? 이 새로운 비문의 발견으로 우리는 신라의 김씨 왕족이 자신들의 선조를 흉노라고 생각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문의 기록은 단지 당시 신라인들이 그러한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을 나타내는 걸까요? 혹시 실제로 그들이 흉노의 후예는 아니었을까요? 이 김씨 왕족과 또 흉노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흉노, 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기록에 김씨 왕족의 선조로 기록된 김일제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린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추적을 계속했다. 중국 북부에 위치한 음산 산맥. 이곳은 선사시대부터 흉노가 살았던 곳이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위에 그들이 남긴 암각화가 새겨져 있다. 흉노는 당시에도 말을 타고 초원을 질주했다. 변방의 유목민에 불과하던 흉노가 역사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3세기부터다. 진나라는 북방의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는데 이는 오히려 흉노를 단결시키게 된다.
강력한 초원의 지배자로 성장한 흉노는 갓 탄생한 중원의 한나라와 대립한다. 한고조 유방과 흉노가 싸웠던 백등산. 흉노는 40만의 기병으로 한고조 유방을 압박한다. 흉노에 포위된 한나라 군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고조 유방은 치욕적인 조건의 화친을 받아들인다. 한나라 공주와 조공을 흉노에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출래 불사춘이란 말이 이때 생겨났다. 한나라 여인 왕소군은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흉노왕의 첩이 되어 떠나야만 했다. 당시 북방의 초원을 완전히 장악한 흉노 세력은 한나라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例えば郷土族が攻めてきた時に当時中国の北方の農民っていうのは馬に実際に裸馬にですねまたがってそして草原を駆け巡る、これは中国の農民たちにはとても考えられない、人間技とは思えない、そういうふうに映ったと思うんですね、彼らのこと。 한나라 시대에 세워진 이 석상은 흉노를 밟고 있는 말을 조각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당시 한나라가 흉노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다. 어떻게든 이 관계를 역전시키고 싶었던 한나라. 둔왕유적의 한 석굴에 그 노력의 흔적이 남아있다. 떠나는 신하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사람은 한무제다. 장건은 한무제의 명을 받고 서역으로 향한다. 장건의 임무는 서역의 월지와 연합해 흉노를 공격하는 것. 그러나 그는 오히려 흉노에게 붙잡혀 10년 넘게 포로 생활을 한다. 흉노의 내분을 틈타 탈출한 그는 온갖 고생 끝에 한나라로 다시 돌아온다. 장건은 임무를 완수하진 못했지만 최초로 실크로드를 개척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다. 그가 가지고 온 흉노와 서역에 대한 정보 역시 귀중한 것이었다. 전열을 정비한 한무제는 내분을 겪고 있던 흉노를 공격한다. 그 와중에 흉노의 한 왕이 한나라에 투항하며 그것을 반대하던 다른 왕을 죽인다. 그 죽은 왕의 아들이 바로 신라 왕족의 조상으로 기록된 김일제다. 흉노의 왕자 김일제는 한나라의 마부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던 그는 곧 한무제의 눈에 띄게 된다. 封他侯的是在汉武帝的遗诏，就是汉武帝要死以前下的诏书，就是因为莽活罗这个事件，他救了汉武帝，救了汉武帝，因为这个功封他为杜侯。 한나라의 벼슬 했지만 결코 흉노임을 숨기지 않았던 김일제. 그는 왜 신라 김씨왕족의 조상으로 자꾸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일까? 흉노와 신라 왕실은
과연 무슨 관계일까? 신라 초기에는 박석, 김 이 세 성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다가 제17대 왕인 내무랑 때부터는 김 씨가 계속해서 왕위를 세습하게 되죠. 그런데 방금 보신 흉노 사람 김일제는 이 중 김씨 왕족의 시주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라 김씨 왕족의 시주라고 잘 알고 있는 김알지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네, 이것은 조선시대 화가 조속이 그린 금궤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김알지의 탄생설화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숲 한가운데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 찾아가 보니 나무 위에 금으로 만든 상자가 걸려 있었고 그 속에서 김알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 속에도 보이지 않는 단서들을 남겨놓곤 했는데요. 이 김알지의 탄생설화에는 금과 새, 또 나무가 등장하네요. 무언가 신비롭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신라의 역사와 설화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실마리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경주 계림엔 내무랑릉으로 알려진 무덤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내무랑대부터 김씨의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고 신라의 모든 체제가 갑자기 바뀐다. 내물 마리간이 사망하고 난 뒤에 일시 이 왕위를 둘러싸고 싸움이 있고 위기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성 다음에 내물 마리간의 아들인 눌지가 즉위를 하면서 이후에 김씨 세습 체제가 확립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무랑은 연장자를 의미하는 이사금이 아닌 최초의 마립간으로서 왕위에 오른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 족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왕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북방계통의 용어입니다. 그 앞에 붙여진 마립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중의 간, 왕중의 왕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물 마립간 때부터 마립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자체는 국왕의 지위 자체에 큰 변화가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제는 신라다운 신라. 그래서 흔히 사로국에서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인 조그만 국가, 조그만 지역 국가에서부터 광대한 영역을 가지는 영토 국가, 왕조 국가로 전환하는 계기가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한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한 것도 바로 이때라고 알려져 있다. 내무랑이 제위하던 4세기 중후반 중국 대륙은 5개의 북방민족이 침입해 16개 왕조를 세웠던 5호 16국 시기였다.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 중 하나인 전진, 한때 화북 지역을 통일한 강력한 왕조로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준 나라다. 내무랑은 신라 역사상 최초로 외국에 사신을 파견한다. 전진 황제 부견과 신라 사신 위두의 당시 대화 내용이 중국사서 태평어람에 생생히 남아있다. 전진의 황제 부견은 듣기에 신라 일이 예전과 다르다고 하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다. 신라 사신 위두는 신라 역시 중국처럼 시대가 변하고 명호가 바뀌니 어찌 옛날과 같을 수 있겠느냐고 대답한다. 마립간과 신라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새로운 국가가 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명호개혁, 이것은 새로운 권력에 의해 모든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이었다. 내무랑대에 이루어진 정치적인 변화는 자생적인 것이었을까?
강력한 위부 세력의 유입 때문은 아니었을까? 내무랑 때 갑자기 변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묘제가 이때 나타난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내무랑릉이 앞서 본 것이 아니라 황남대총이란 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주인공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눌지왕대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 아버지인 내물 마립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연대를 조금 더 높여서 한 50년 빠르게 내물 마립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73년 7월 6일 역사적인 순간에 98호 고분 발굴을 위한 첫 삽질을 했습니다. 황남대총은 경주 고분군 중에서도 가장 큰 무덤으로 높이는 23m, 길이는 무려 100m가 넘는다. 흙을 제거하는 데만도 1년이 넘게 걸렸다. 이 발굴은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당시 국가적인 관심사였다. 최고의 노력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던 발굴. 드디어 신라시대의 화려한 황금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신라 문화의 상징 금관도 출토됐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금관의 수는 모두 10여 점. 그중 6점이 신라 왕족의 무덤에서 발굴됐다. 나뭇가지와 사슴뿔을 상징하는 관장식에 화려한 고곡이 달려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요대다. 신라인들은 황금으로 갖가지 장신구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황금 숭배는 유목민족의 가장 큰 특징이다. 유목민족, 스키타이 민족이지 유목민족은 재산을 금으로 합니다. 이동하기 때문에 수초를 따라가지고 전부 말에 싣고 가요. 그래서 금을 존중하는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이 유목민족이고 농경민족은 금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토착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농경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실은 옥을 숭상했고 백제도 금을 숭상 안 했거든요. 신라만 그랬거든. 화려한 황금 유물과 더불어 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무덤의 구조였다. 엄청난 양의 돌무더기가 관 위를 덮고 있었던 것이다. 나무로 만든 관과 부장품을 넣고 나무 덧너를 씌운 후 그 위에 돌을 쌓아 만든 유목민족 특유의 소위 적성 목곽분이 바로 황남대총이다. 흉노와 많은 전통이 같습니다. 문화 묘제가 우선 같고 흉노족의 그 묘제 구르칸묘 그게와 신라의 적성 목곽뼈가 같고 그 사람들의 또 이 뿔잔 리튼 문화가 같고 또 하나의 황금 숭배 이 같고 내무랑이 시조묘의 제사를 지낼 때 자주색 구름이 어리고 신비로운 새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유목민족에게 새는 중요한 토템 중 하나다. 몽골에서 출토된 돌궐 시대의 황금관이다. 봉황으로 보이는 새가 조각돼 있다. 신라 서봉총의 금관에도 나뭇가지에 앉은 봉황 3마리가 보인다. 결국 기말지 설화의 황금 상자와 흰 닭은 유목민족의 문화 코드였다. 신라 김씨 왕족이 북방에서 왔음을 신화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Монголын язгуурлаг гол овгууд ингэ шоу шүтэж байсан талаар түүнээс гадна одоо жишээл зөрчид манж нарын овг дээдс бас энэ шоуг эрхэмлэн шүтэж байсан юм баримт байдаг юм аа. За тэгээд манжи үнэн магадгүй гэдэг одоо сурвалж дээр манж нарын овг дээдс бол одоо энэ шаацгатай холбоотой гэсэн юм баримт бий. Тэгэхээр ер нь энэ шуугны шүтлэг тотем гэдэг бол зөвхөн зүүн Монголоор тогтохгүй зүүн Азийн энэ угсаатнуудын дотор их өргөн дэлгэрсэн зүйл байжээ гэж ингэж хэлж байна. 그런데 황남대총 발굴 당시 분석하지 못한 유물이 있다. 운동관이 있었던 머리 부분에서 피장자의 아래턱뼈와 치아가 생생한 채로 발견되어 발굴 조사원들을 긴장시켰다. 이 턱의 뼈와 치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 60세 전후의 남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의 기술론 인골의 나이를 제외하곤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유골을 고고학적 유물로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 뼈는 다시 황남대총에 묻히게 된다. 황남대총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다시 묻은 그 아래턱뼈는 과연 김 씨의 왕위 세습을 시작한 내무왕에 걸쳤을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의 기술로서는 그 아래턱뼈를 연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다시 발굴을 한다면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DNA 분석 기술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대 인골과 유전자를 연구해서 고대 민족 간의 이동이나 상관관계를 밝혀내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신라인들과 흉노의 관계를 밝혀보겠습니다. 지난 5월 국립중앙박물관 Монгол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 археологийн хурлын үндэсний музей, Солонгосын үндэсний музей хамтраад энэ онцлог төслийг хэрэгжүүлж байгаа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т хамгийн том төслийн одоо алс хэдийн зорилго нь бас холбоо төслийн нэг гэж бодож байгаа. 몽골의 흉노 무덤을 발굴한 성과전이 열렸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 팀이 직접 발굴을 주도한 무덤이었다. 유목민족의 무덤에서 예외 없이 나오는 동복, 즉 구리소치다. 대표적인 유목민족 지표 유물인 동복은 우리나라의 가야와 신라에서도 출토된다. 말을 탄 무사를 묘사한 신라 토기에서 말등에 실려 있는 것이 바로 동복이다. 금을 좋아하는 유목민들답게 관 밖에도 화려한 금박 장식을 둘렀다. 금을 좁쌀만한 크기로 만들어 장식하는 누금 기법의 장신구다. 몽골의 흉노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은 신라 김씨 왕족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Архангай аймгийн нутагт хоолмод гэдэг газар бас хүнүүгийн язгуурсны болшийг бас шинжилж байна. Тэндээс бол мөн хүнүүгийн язгуурснуудын урд нь гарч байгаагүй сонин ховор зүйлүүд гарч ирсэн. Мөн Америкийн эднэтэд тэгээд Ховд аймгийн нутагт Монголын баруун хойд хэсэгт ажиллаж байна. Тэндээс бол бас баруун талын хүнүү нарын тухай соёлын асуудал бас их сонирхолтой зүйлийг татаж байна. 흉노와 신라의 친연성, 그것은 단지 문물 교류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인적 이동에 의한 것일까?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세웠던 칭기즈칸의 나라 몽골. 한국과 몽골 흉노 무덤 공동 발굴팀이 출발에 앞서 오보를 돌고 있다. 오보는 우리나라의 선왕당과 비슷한 민속 신앙으로
소원을 비는 장소다. 지금 저희들 한 2달 정도 해가지고 흉노 무덤을 지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광활한 몽골의 초원. 북동쪽으로 500km 가야 됩니다. 그럼 뭐 거의 오늘 하루 종일? 네, 아마 밤에 도착할 것 같고요. 도착하면 이제 바로 캠프 설치할 예정입니다. 흉노 무덤에 대한 직접 발굴로 신라와 흉노와의 관계를 밝힐 수 있을까? 초원의 생활 양식은 이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유목민은 양과 소, 말 모두 합쳐 1000마리 이상을 기른다. 이 정도면 꽤나 큰 규모다. 잠시 이들의 집에서 쉬어가기로 했다. 손님 접대에 극진한 것이 유목민의 전통이다. 양저주로 만든 과자와 요구르트다. 시큼하고 단맛이 난다. 맛있습니다. 이들은 흉노 시대부터 가축의 젖을 가공해 먹었을 것이다. 양젖을 넣고 기계를 돌리면 지방이 분리돼 나오는데 이것으로 버터를 만든다. 유목민에게 있어 가축은 자식과도 같다. Хүрдэх зул юу энэ төр манайд яг мал хонороо юу яаж даасгаж уулаагаантай яаж зол өгч барьдгийг. 광활한 초원을 누비며 살아가는 몽골 유목민들. 그들은 먼 옛날 흉노 제국의 후예다. 울란바토르에서 하루를 꼬박 달려 몽골 북동부 도로링 나르스에 도착했다. 여름의 초원은 새벽 4시에 이미 해가 떠오른다. 도로링 나르스는 몽골에서도 산수가 수야기로 이름난 지역이다. 또한 오논강 유역은 몽골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 칭기즈칸이 태어난 곳이다. Тэгээд онон гол гэдэг бол ер нь Чингис хааны төрж өссөн Чингис хааны гол одоо улс байгуул Монгол улсыг байгуулах энэ үйл явдал болсон нутаг учраас монголчуудын дунд их ариун дагшин газар гэж шүтгдэж хүндлэгдэж 도로링 나르스의 흉노 유적엔 약 200기 이상의 무덤이 있다. 그 규모와 부장품의 질로 봤을 때 흉노 귀족들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한국 몽골 공동 발굴팀은 앞으로도 이 지역의 발굴을 계속할 예정이다.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이 유적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더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тэгэлгүй яг хөө манай одоо монголчууд бидний өвөг дээдс бол хүнүүчүүд гэж бид нар үздэг. Тэгээд Монголын хамгийн анхны одоо улс байгуулсан улс бол хүнүүчүүд ээ. Тэгээд тэрнээс бол бид нэр бол өөрийнхөө одоо Монголын төрийн түүхийг 2000 жилийн өмнө бас эхлэлтэй юм гэж үздэг. 2000 гаруй жилийн өмнө эхлэлтэй гэж үздэг. хүнүүчүүд бол бидний өвөг дээдс гэж үздэг. 발굴팀이 작년에 작업을 했던 흉노 무덤이다.
여러 가지 부장품과 함께 인골이 발견됐다. 이 인골을 한국으로 가져와 유전자 분석을 시도했다. 중앙대 연구팀은 흉노시대 인골 외에도 아시아 각 지역의 고인골을 모아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은 샘플의 수만도 2,000여 구 이상이다. 클러스탈 W라고 그래가지고요. 유골 하나하나를 분석해 각 지역과 시대별로 하나의 그룹을 만들 수 있다. 아무래도 동일한 시대와 지역의 사람들은 유전자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라인들의 유전자 그룹이 뜻밖의 집단과 유사성을 보였다. 처음에 이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상당히 좀 굉장히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도 반복해서 실험도 했고요. 아시아 각 지역과 우리나라 고대 인골의 유전자를 그룹별로 조사한 결과 목의 DNA의 경우 신라와 북방 유목민 스키타이 그리고 서흉노가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됐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 Y와 MT DNA 분석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거로 봐서는 또 반복 실험을 통해서도 유사하게 나오는 거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신라와 그 몽고의 서부에 있는 과거 지금부터 한 2000년 이상 되는 과거에도 무엇인가 인적 교류가 있지 않았겠는가, 문화적 교류보다는 인적 교류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지 않았던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의 DNA 분석 결과는 다소 달랐지만 여전히 신라와 북방 유목민 스키타이가 거의 같은 그룹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 국립대학교. 고고 인류학과의 투맨 교수는 30년 이상 몽골 각지에서 발굴을 해왔다. 연구실은 고인골로 가득 차 있다. 화살이 박힌 흔적이 역력한 이 인골의 직접적인 사인은 둔기에 의한 타격이었다. 이처럼 고인골은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유물이다. 신라인과 가장 유사성을 보였던 스키타이의 인골이다. 놀랍게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코가 높은 전형적인 유럽 인종의 특징을 보인다. Тийм боломжтой байгаа. Бид нар бол одоо яг энэ холбоо хэдийнээс яаж эхлэж ямар замаар ямар хоо одоо нүүдэл суудлал болж исэн гэдэг энэ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ахын үүднээс бид нар одоо энэ янз бүрийн судалгаануудыг хийж байгаа. Ялангуяа одоо хүний ясан дээр олон чиглэлийн судалгаа хийж байгаа. Ер нь түүхэн бичлэг түүхэн юуных нь хувьд ингээд аваад үзэхдээ ер нь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одоо Монгол юу ах вэ? Ер нь Монголын нутаг дээр иргэн шиж байсан эртний улсуудын хооронд нэлээд нарийн одоо холбоонууд байсан байна гэдэг нь харагдаж байгаа. 흉노와 스키타이 시대 인골을 몽골 지도에 놓고 살펴봤다. 가장 서부인 유럽 인종이 있다. 바로 옆엔 황색 인종의 유골이 출토됐다. 몽골 중부에서는 황색 인종이 발견됐다. 놀랍게도 가장 동쪽에서 유럽 인종의 특징을 보이는 유골이 나왔다. 이것은 당시 흉노가 다양한 인종과 세력들의 정치적 연합체였다는 증거다. Энэ ч одоо байгаль далаагаас авахуулаад хятадын цагаан ирэн мөртөл тийм ээ арал тэнгисээс авахуулаад тийм ээ хянганы нуруу хүртэл энэ өргөн үүдэн газрыг эзэмшиж байсан одоо энэ том гүрэн бол маш олон одоо угсаатнуудыг өөртөө нэгтгсэн олон янзын соёлтой олон янзын хэл ёс заншилтай угсаатнуудыг нэгтсэн тийм одоо өөрөөр хэлбэл аймгийн нэгдэл байсан гэж би өөрөө үздэг. 실제로 유로포이드 또는 코카시안 계통의 인골과 인접한 무덤에서도
또 몽골로이드 계통들이 인골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 지역에 같이 매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흉노족이 아니라 흉노 엠파이어 또는 훈 엠파이어, 훈 제국의 영역 속에는 다양한 민족 또는 종족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으면서 그게 크게 중국 한 제국을 압박하는 정치적인 세력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흉노는 오늘날의 민족 개념과는 달리 여러 종족과 세력의 정치적 연합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옛날 북방의 초원 지역은 국경으로 가로막혀 있는 오늘날과는 달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은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훈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4세기 유럽에 갑자기 나타나 게르만족을 압박했고 또 이 훈족으로 인해 로마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세기 무렵 이들의 영토는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광대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완벽한 기마 전술을 가지고 나타난 훈족에 대해 두려움을 넘어선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람처럼 말을 타고 나타나 유럽을 제패한 훈족. 이들의 지도자 아틸라는 이렇게 뿔이 달린 악마로 묘사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훈과 흉노, 발음이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몽골에서는 흉노를 훈누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흉노라는 거대한 정치 세력에 속해 있던 종족의 일부가 서쪽으로 이동해 유럽을 정복한 아틸라의 훈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훈족이 가장 강성했던 그때가 중국 대륙을 북방민족이 장악했던 5호 16국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방민족의 기세가 유라시아 전 대륙에 걸쳐서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시기 신라도 내무랑을 비롯한 마립간들이 고대 국가체제를 완성합니다. 사로국에 불과했던 신라가 갑작스럽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유라시아 대륙의 정치적 격변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무랑대에 이르러 갑작스러운 발전을 이룩한 신라. 그것이 북방 흉노의 유입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들은 어떤 경로로 신라에 온 것일까? 몽골 중부에 위치한 노이놀라 흉노 고분군. 이곳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흉노 유적지다. 러시아는 20세기 초반부터 노이놀라의 흉노 고분을 발굴해왔다. 흉노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연구가 많이 돼 있다. 이 러시아 팀 발굴대장으로부터 흉노가 어떤 경로로 신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Но вообще культура хунну, конечно, могла иметь влияние и на культуру Кореи, на культуру Силу.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вот Лаолан, есть такой памятник Лаолан, государство Лаолан в Корее, древнее, там очень много похожего с культурой хунну. 한 사군의 하나로 그 성격과 위치에 대해 논란이 많은 낭랑.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보로 지정된 낭랑 출토 금제 허리띠 장식이다. 금을 미세하게 세공해 좁쌀보다도 작은 크기로 만들었다. 바로 누금 기법이다. 세공의 정교함과 예술적인 조형미가 조화를 이루는 걸작품이다. 신라 시대에도 누금 기법을 사용한 장신구들을 만들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출토된 금관에서도 이런 양식을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 누금 기법을 사용한 유물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지대에서 발견된다. 이건 역시 유목민족의 전형적인 지표 유물인 것이다. 낭랑 지역에서 출토된 동물 문양의 장신구. 몽골 흉노 무덤에서 발견된 장신구와 거의 흡사하다. 낭랑 지역의 목광묘 역시 흉노와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ийм хашигтай буушнууд бол ер нь манай эртний одоо 1-р зуун, манай эртний өмнөх 1-р зуун энэ хооронд бол их дэлгэрсэн зүүн хойд Азад бол нэлээд дэлгэрсэн байна. Тэгээд манай хүнүүгийн буушны дотоод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 болон олдрууд бол нондооны буушнуудтай нэлээд төстэй байдаг. 낭랑군은 313년 고구려의 공격으로 멸망한다. 그 후에 그 유민들은 한반도의 남쪽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낭랑의 유민들이 멸망 이후에는 그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토기 제작 기술이라든지 또 금속기의 제작 기술 같은 부분들은 기존 사만의 그런 문화와 좀 다른 이질적인 그런 선진적인 문화가 낭랑으로부터 전달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중국이나 또는 고구려와는 별개의 그런 어떤 직접적인 유민들의 이동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라 내무랑 즉위는 356년, 낭랑 멸망 직후다. 흉노 왕자 김일제의 후예들이 한사군의 아내인 낭랑으로 유입됐고 낭랑이 멸망할 때 신라로 들어와 김씨 왕족을 이룬 것이 아닐까. 이 시기 북방 유목국가와의 유대가 강화되는 것도 같은 유목의 뿌리의식 때문은 아니었을까. 농경을 기반으로 한 그 중국 한 제국과 유목이나 반농 반유목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던 흉노 제국 또는 고조선 이쪽 지역과는 분명히 정치적인 그 서로 반대의 세력이었고 또 그러한 바탕에 기반을 해서 그 흉노 제국이나 그 지금 중국의 한 제국의 영역 밖에 있던 어떤 그 집단 중에 한 무리가 경주 지역으로 내려와서 경주 김씨의 소위 말해서 기원이 되었다. 이런 부분 정도는 지금 단계에서도 충분히 타당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북방의 초원을 자유롭게 달리던 유목민족의 유전자. 신라인의 몸속엔 그것이 각인돼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신라 김씨 왕족의 뿌리는 바로 북방 유목민족에게 있다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일제가 그들의 직접적인 조상이었든 혹은 아니었든 이제 우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흉노가 신라 김씨 왕족의 조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정서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방 유목민족들, 그들은 과연 잔인하고 약탈만을 일삼는 야만족이었던 걸까요? 옛날부터 만리장성은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경계선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만리장성 바깥에 살던 유목민족들 역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 중국인들은 유목민족을 늘 열등한 존재로 여겼다. 흉노란 명칭 자체가 노비를 뜻한다. 역대 사서에서는 유목민족들을 비하해 기록해왔다. 드넓은 초원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유목민족. 자신의 문자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아 많은 부분이 비밀에 쌓여 있다. 그러나 그들이 초원의 길을 개척하고 대제국을 만들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들로 인해 동서양이 만날 수 있었다. 유목 기반民族に特に古代中世の時代は東西の中国、インド、ペルシャ、ヨーロッパの文明の架け橋になってきたんですね。 몽골의 고광연구소 전시실. За энд бас нэг их сонирхолтой олдор байгаа. За энэ мөнгөн чимэг байгаамаа. Ноён уулын 20 дугаар улсаас 2006 онд Монгол Орсын хамтарсан судалгааны баг болоо илрүүлсэн зүйл байгаа. Тэгээ дээр нь Грекийн одоо домгийн дүрс, охин тэнгэрийн дүрс байгаа. 그리스 로마 문명의 것임이 거의 확실한 은장식품. 이것이 흉노에게 전파된 것으로도 이미 2000년 전 당시 활발했던 동서교류를 알 수 있다. 실크로드의 진정한 개척자는 바로 유목민족들이었다. 동서교역을 장악한 그들은 동양과 서양 모두에게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이 유리병은 로만 글라스라고 불리는 것이다. 흑해 연안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신라 시대에도 로마 양식의 유리 제품이 들어올 정도였다면 고대인들의 세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었던 것이 분명하다. (8세기) 중국의 당나라는 진정한 세계 제국이었다. 장안의 거리는 세계 각지에서 온 상인들로 넘쳐났다.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중국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기존의 중국 왕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개방성과 대담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당나라는 5호 16국의 호족 정권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유목민족 정권이다. 특히 유목민족이라는 건 항상 자기 중화 사상에 의해서 멸시되는 민족인데, 멸시되는 민족이 중국을 대표하는 왕조인 당나라를 채웠다. 당나라의 문화의 가장 근원이 됐다. 이렇게 용인하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제2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청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청대의 걸륭제라든지 강희제라든지 뭐 이런 시기에 그러한 것은 이민족이 다스렸던 시대고, 그게 중국을 대표하는 왕조라고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와서 그러한 왕조가 탄생한 것은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이민족의 중국 통치 내지 문화 영향을 가소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목민족은 문화의 전달자로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천년에 걸쳐 조성된 둔황 석굴의 놀라운 예술 작품들. 유목민족이 스스로의 문화가 없었다는 건 편견에 불과할 뿐이다. 그동안 평가자라 됐던 북방 유목민족의 역사를 이제는 복원해야 할 때가 됐다. 우린 신라 왕족이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흉노의 자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대의 흉노는 동서양 교류에 가장 큰 공을 세웠고 그들 자신의 고유한 문화도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평가받아왔던 이들의 자취를 복원하는 것은 중국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작업일 겁니다.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누볐던 유목의 유전자, 우리의 그 웅장한 기백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